가압류 금액이 얼마죠? 20억이 넘죠. 20억이 넘죠. 그렇죠. 자,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조심스럽지만 빌라 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따로 이 사람한테 6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브릿지 조동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달의 경매 2월편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월 달에 들어선 경매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좀 눈에 띄는 물건이 뭐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저희 송파구 방이동 물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 물건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약간 주의해야 할 점도 있고 네. 이런 점들은 좀 피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점을 이제 주의해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정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는 2억 7,100만 원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4회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번 유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1억 3,875만 2천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계시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네, 대항력.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매에 접근을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입지랑 물건의 가격만 보고 접근할 것 같아요. 실제 감정가에 비해서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말씀해 주신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경매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싸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못하면 돈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권리 분석을 철저히 네.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2017년 6월 달에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도 했고요. 네.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보면은 임차인 이름과 동일하죠. 그렇죠. 즉 이 사건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가 돼요. 사실 문제되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입자, 임차인분의 전입일자가 언제죠? 전입일자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소유자가 받기 전에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계셨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소유자가 그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2019년 10월 달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명 이것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요. 네. 기자님께서 봤을 때 지금 전입일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언제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 4월 20일이니까 그렇죠. 근저당권보다 5년 가까이 먼저 맞습니다. 돼 있겠네요. 네, 전입일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보증금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총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가격이 1억 3,800만 원 네.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1억 4천만 원에 입찰을 네, 했다, 받았다.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세입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줘요. 1차적으로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을 받을까요? 지금 2억을 걸어놨으니까 1억 4천 전부 다 받겠죠? 그렇죠. 못 받는 금액은 얼마죠, 그러면? 그럼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세입자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6천만 원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총 2억 원의 매수를 하는 것과 네. 같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적혀 있습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용도가 뭐죠? 이거는 이제 주거 용도겠죠? 그렇죠. 근데 기자님 혹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될 텐데 알아야지 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네. 빌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세대 주택. 주택과 연립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주거용으로 쓰는 층이 총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층이 총 몇 개 층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창문이 6개인데 밑에 한 층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7층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총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6개 층이다.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4개 층만 사용해야 돼요. 4개 층만 사용해야 하는 거죠. 4개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네. 나머지 2개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를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3층은 지금 용도가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나와 있죠. 사무실로 쓰는 거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찰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낙찰을 받으면은 일단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나중에 이거를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상가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입찰자들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궁금했던 게 유찰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은 2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 텐데 이게 언제까지 유찰이 되나요? 이게 한계가 있나요? 이 채권자분이 받을 돈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을 돈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너무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경매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경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깡통 전세나 뭐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물건에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세입자들이 다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가 이런 케이스로 해결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리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 금액이 얼마죠? 20억이 넘죠. 20억이 넘죠. 그렇죠. 자,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조심스럽지만 빌라 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들을 합친 금액이 적혀 있는 거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 변제를 해줬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이 건물 그 빌라의 스토리를 좀 대강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건은 저희가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1차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쓱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싶은 물건인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꼽아 주신 건지. 이거는 2월 달에 낙찰됐던 아파트 중에서 정말 최다 응찰자 총 97명이 응찰을 했던 그런 물건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게 97명이나 몰렸을까요? 일단 그 감정가는 6억 4천만 원인데요. 지금 3회차 때 3억 원대 입찰을 진행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거의 반값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지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보면 일단 초등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일단 실거주자들이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찰자들이 몰리게 된 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응찰을 하고 경쟁률도 세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그렇게 낙찰가율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뭐 이제 97명이나 응찰을 했지만 낙찰가율은 7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 유찰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2번 유찰됐는데 왜 전회차를 넘겨서 낙찰이 됐을까? 2번 정도 유찰이 돼서 반값 정도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무슨 물건인지 일단 궁금해하거든요. 궁금해하다 보면은 이제 시세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회차보다 조금 높은 시세를 더 유지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쟁이 붙다 보면은 그 전회차를 좀 넘겨서 낙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분이 4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잘 받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실패한 건지 우리가 또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로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일단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자, 실거래가를 보면은 최근에 2023년도 1월 달에 4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21층도 4억 3천만 원이 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보기에는 어쨌든 더 비싸긴 하네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도 호가는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물론 이제 저층이긴 합니다. 나와 있는 매물이. 저 호가가 84제곱미터로 6층이 현재 4억 6천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경매로 굳이 4억 7천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품이 많이 듭니다. 응찰을 하셔야 되고 사실 경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경매로 하는 건 싸게 살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네. 그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네. 뭐 시설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여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안고 좀 더 싸게 사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시세에 대한 차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높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뭔가 현장에서 막 너도 나도 이제 편말을 들고 하겠다 해서 약간 경쟁이 불붙어서 사실 경매는 편말을 들고 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부분을 가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네. 이게 우리가 서면 이차를 하기 때문에 아, 사실 네. 누가 얼마 썼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경쟁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나와요. 누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요것도 나오네요. 누적 조회수가 다른 물건보다 훨씬 많죠. 높습니다. 네, 네.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이거를 조금 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네. 약간 심리가 누가 저거 산다고 하면 왠지 좋아 보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따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거든요. 같은 단지 내에 이제 더 저렴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경매로 해서 이 사람이 많은 이득을 얻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느냐 어떤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좀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저희의 의견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낮아져서 경쟁률이 셀 것 같은 그런 물건이 보이면 네.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내가 네. 어떤 가격을 정했으면 소신껏 그 금액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중요합니다. 소신도 중요한. 네. 소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물건은 저희가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03동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도 되게 높은 물건인데 이번 물건은 임차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감정가부터 보면은 감정가는 14억 원이었죠. 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감정가가 이 정도면 한참 매물이 많이 거래됐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맞아요. 금액의 매물이 됐을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4번 유찰돼서 5회차 때 3억 3,6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 3억 4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24% 낙찰가율로만 보면은 되게 훌륭한 낙찰가율을 했습니다. 네. 24%의 낙찰이 됐다는 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등기부 등본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그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후에 2021년도에 뭐 근저당권 등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2020년 2월 7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요. 근저당권 2021년 7월보다 더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정 일자도 갖췄습니다. 네. 그 낙찰 대금에서 먼저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보증금은 이제 6억으로 조사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사람이 사실 배당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좀 아셔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권을 계약을 하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그 임대인 분들이 자기 그 건물, 그 집의 등기부 등본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 분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겠죠. 근데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그 보증금을 그렇죠. 어쨌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임차권 등기. 맞습니다. 내가 다른데 이사를 가버리면은 전입신고가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경매로 만약 이 주택이 넘어갔을 때는 저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나중에 배당을 해줘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차권 등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채권자 경매를 거신 분은 2021년 8월에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차권 등기는 2022년 4월 8일 날 맞아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법원에서는 사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만 알지 그 후에 임차권이 설정되는지 법원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에게 먼저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분석을 할 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 사람 다 배당 받겠구나. 그럼 내가 아무리 뭐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이 보증금 다 변제 받아가니까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낙찰가를 다 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사람이 따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여부란이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따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뜻이죠. 네. 결론은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따로 이 사람한테 6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분은 얼마에 산 거나 다름없을까요? 지금 이제 9억 4천만 맞습니다. 원에 상게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실질적으로 다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는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다 알고 나서야 뛰어들어야 된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3개의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경매 물건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물건마다 케이스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또 주의할 점은 매번 달라질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